안녕하세요. 자, 간병사 직무교육이죠. 직무교육 중에서 이 시간에 볼 부분은 안전관리라는 그런 부분인데, 자, 안전관리라는 것은 어떤 맥락이냐면은, 항상 여러분들 안전이란 용어 자체에는 미리 사전에 한다라는 예방 관점입니다. 이 안전관리라는 측면이 예방이라는 측면이 항상 예방이란 말 자체는 사전, 사후 이런 얘기 했는데 이건 사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은 미리 한다 그 말이지, 미리. 미리 이렇게 해서 예컨대 뭐 관절이랄지 낙상이랄지 화상이랄지 기도폐쇄랄지 감염이랄지 이런 부분을 미리 막자는 것이지, 미리 막아서 어떤 질병으로부터의 감염, 어떤 질병을 앓지 않게끔 미리 하자는 것이죠. 그런 것은 이제 안전관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라는 말 자체는 어떤 질병이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엔 체위간병이라는 부분인데, 체위라는 것은 신체적인 어떤 그 위치란 그런 의미인데, 체위라는 것이 자, 신체의 어떤 위치로 갈 것이냐, 체위란 이런 측면입니다. 이 말 자체가. 해서 체위간병이라는 것은 일단 이 체위를 바꾼다. 체위간병에서는 체위를 바꾼다. 이런 맥락이 있어요. 그 말은 움직이지 못하는 대상자의 체위로 인한 압박, 장애를 미리 예방하자. 또 같은 체위로 항상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근육 위축이 된다. 똑같은 위치에 있게 되면은,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되면은 어떤 것이 생길 수 있냐? 근육이 위축된다. 근육이 쪼라든다,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체위 변경을 바꿔준 것입니다. 자꾸 그대로 있으면은, 체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은, 그 상태로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질병이 온다는 것이야. 예컨대 이제 계속 똑같이 누워있으면, 항상 그냥 누워있으면 어떻게 해요? 욕창이 생긴다, 알죠? 욕창이 생긴다 그러고, 또 사지 부종이 생긴다, 알죠? 이런 것들, 욕창이나 사지 부종이랄지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리 예방하자, 그 말이야. 그렇게 예방한 것이 바로 뭐이다? 체위를 병령시켜준 것이다, 그런 뜻이죠. 또 폐 확장, 이걸 촉진시키고, 가만히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호흡을 할 수 있는 폐라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어떻게 신체를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대로 있게 되면 어쩌냐? 역시 줄어든 것이에요. 그걸 확장시키자. 또 기도 분비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분비물을 배출시키자. 이런 것들이 바로 체위를 병령시킨 것입니다. 그걸 이름하여 체위간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체의 위치, 체위라는 건 신체의 위치니까, 신체의 위치를 변경시켜줌으로써, 변화시켜줌으로써 다른 질병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한다? 사전에 막자는 것이지. 이걸 바로 체위간병이라 그래요. 물론 이제 체위 변경할 때는 상당히 주의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변경하기 전, 변경할 때, 변경 후, 이 세 단계에서 체위를 바꾸기 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랫동안 누워있고 그 자리에 계속 있다면은 어떤 내용이 생기냐 하면은 욕창이 생길 수 있다 했죠. 그 체위 변경 전에 욕창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확인을 해봐야 돼, 미리. 또 자세를 변경할 때는 그 대상자에게 확인시켜보고, 변경함을 대상자에게. 이제 체위를 변경하면 바뀝니다. 그럼 욕창이 생겼는가 생기지 않는가 유무를 확인해 봅니다. 또 상처 부위의 어떤 안전에 유의하고, 자세를 유지하고, 특히 압박이 될 수 있으니까 압박 예방용 쿠션이나 타올을 준비하고,
어지러움, 오심, 구역질이죠. 이런 유무를 확인하고 체위를 변경시켰습니다. 그러면 신체 상태를 다시 확인해 봐야겠죠. 만일에 변경시켜서 문제 생겼다. 그러면 즉각 의료진에게 보고를 하고. 그래서 체위 변경할 때는 체위 변경 전, 또 체위 변경 시, 체위 변경 후, 자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체위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체위 종류는 일단 6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체위 변경은 이제 일단 앙와이라 그래서 앙 쳐다보죠. 쳐다보면서 와 들어놓아 있다. 그래서 앙와이라. 야 똑바로 바로 누운 자세로 있는 것을 앙와이라 그래요. 이제 접촉하는 면적이 가장 넓지요, 이게. 그래서 뭐 안전한 체입니다, 사실은. 문제는 이제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놓여 있다. 그러면 욕창이 생길 수 있고 폐렴. 다시 말하면 폐렴이라는 건 아까 말했지만 폐의 작동이 문제 생길 수 있다. 앙와이가 있고 측위, 옆으로 누워 있죠. 측위가 있는데 측위 옆으로 자 옆으로 누워서 양팔을 앞으로 하고 무릎과 고관절을 구부리게 되는 것인데 등을 마사지 한다든지 기도 분비음 배출은 체위 변경 시 이런 부분이 있고 복위 아까 앙와이와 반대로 복위는 배를 깔고 누워 있는 거죠. 체위 종류를 좀 보는 것입니다. 체위. 그래서 이건 이제 복위라 그래서 복위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머리를 옆으로 돌리죠. 머리 자체를. 호흡은 용이한데 자칫 질식 가능성이 있다. 질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숨을 멈출 수 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얼굴 옆으로 돌리고. 자, 반복위. 이건 측위와 복위의 중간 자세를 반복이라고 그래요. 반복위. 측위와 복위의 중간으로 체중이 어깨와 장골의 양쪽으로 간다. 이제 구강 내 분비물 배출, 뭐 관장할 때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좌위라는 것은 앉은 자세죠. 좌위. 앉은 자세 좌위라는데 이건 식사할 때랄지 호흡이 곤란할 때는 앉아있는 좋은 것이고 이제 반좌위는 반쯤 앉은 자세를 반좌위. 반쯤 앉아있는 것. 침상에 그 머리 45도 정도 올리고 반쯤 앉은 자세. 호흡이 용이하고 호흡 곤란 시 사용한다. 이런 이제 체위가 종류가 있고 특히 앞서 이제 말했습니다만은 욕창 방지라는 게 있어요. 그 욕창이라는 건 이제 특히 욕창이라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앞서 이런 이런 앙와이를 오래 하다 보면은 등에 욕창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욕창도 사실은 이 안전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내용이 하나인데 해서 이제 아까 앙와이 같은 경우에 욕창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체위를 이런 경우에 이제 체위를 변경시켜준다 라고 하는데 체위를 이제 2시간마다 2시간을 텀으로 해서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시켜줘야 됩니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대퇴골 대전자가 직접 눌리지 않도록 30도 정도 측위, 아까 측위를 하되 옆으로 하되 30도 정도 측위를 하는 것이고 무릎 사이, 양쪽 무릎 사이, 어깨 아래쪽에 쿠션 또는 베개를 두고 자동 압력 매트, 발뚝김치 패드를 사용해서 또 체위를 이용하고 침대 시트를 젖지 않고 깨끗하게 주름 없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목욕을 자주 하고 크림, 로션을 바르고 환기시키고 또 일회용 기저귀, 젖은 속옷은 즉시 제거하고 물로 닦은 후 피부를 건조시킨다. 특히 욕창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아까 앙와이랄지 이런 체위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특히 욕창 방지를 위한 체위 변경은 실제로 많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동 보조 간병. 자, 이동 보조 간병. 자, 이동 보조라는 것은 아무래도 대상자를 옮기는 그런 경우라면 이동 보조 간병이라는 것 자체가 대상자를 옮긴다는 것은 역시 이제 아까 앙와이랄지 이런 부분 어떤 체위의 부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체위를 유지하다가 보면은 자칫 여러 가지 질병이랄지 감염이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이 대상자 자체를 옮기는 경우를 말하죠. 그걸 이동 보조 간병이라 그럽니다. 근데 물론 이동 보조 간병 자체는 침상 내에서 이동할 것이냐, 이동 보조냐, 또는 보조 옆에서 끼고 할 것이냐, 한 사람 두 사람이냐, 또 보조 기구, 소위 말하는 이제 워커, 보행기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할 것이냐, 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침상 안쪽에서 이 이동 보조를 할 때는 일단 침대는 항상 수평을 하죠.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서 바닥에 닿도록 하는 것입니다. 협조 가능한 경우, 협조 불가능한 경우. 협조 가능한 경우는 아까 대상자가 침대 머리 쪽에 난간을 잡게 합니다. 그러면서 대상자를 이동하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경우는 어때요? 침상 양쪽에 한 사람씩 마주서서 한 사람은 팔을 머리 밑으로 넣고 어깨와 등 밑을 다른 팔로 해서 결국은 두 사람이 동시에 대상자를 침대 쪽으로 이동한다. 협조가 가능한 경우, 대상자 협조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그러면 한 사람이 합니다. 협조가 불가능한 경우는 두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침대 머리 쪽으로 옮기는 것이니까 침대 모서리 쪽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죠. 침대 모서리 쪽으로 대상자의 양 무릎을 세우고 양손으로 가슴을 포개서 옮기는 그런 경우 상반신과 하반신 나누어 어깨와 허리를 잡아 앞으로 당기고 다음에 허리와 무릎 뒤로 당기고 앞으로 당기게 되는 것. 침대 모서리로 옮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상체 세우는 거 더 쉽죠. 옆으로 누이기. 아까 측와로 맺는 것입니다. 측 위로. 옆으로 지금 옆으로 눕히기니까 돌려 눕히려는 쪽으로 머리를 돌리고 스스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스스로 가능하게 하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옆으로 눕히고 휠체어로 이동하는 그런 보조 상당히 이제 휠체어로 이동하는 보조는 쉽지는 않죠. 이제 환자 자체를 어떤 그 대상자 자체를 어떻게 안아서 갈 것이냐. 대부분 이제 대상자는 이 간병사가 대상자가 목을 잡게 만들고 간병사는 허리를 잡죠. 한 손으로는 허리를 잡고 한 손으로는 어깨 겨드랑이 잡고 휠체어에 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휠체어에서 이제 또 침대로 옮기는 경우. 이제 물론 이제 휠체어가 자체가 문턱이 있을 때 오를 경우는 원래 휠체어 뒤에서 눌러서 올리게 하죠. 또 내릴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또 비탈길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울퉁불퉁한 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니까 특히 휠체어 이동 시 상당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휠체어 자체는 그 대상자의 체형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또 특히 그 종류에 따라서 사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법을 철저하게 숙지를 하고 또 사전에 휠체어의 안전을 확인한다. 실내 불필요한 장애물 주의한다. 특히 대상자의 신체 상태, 장애 정도, 실내외, 시간, 지면 상태 등이 어떤지 확인하고 이동 시 만약에 문턱이 있다든지 미닫이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도 잘 살펴봐서 휠체어를 이동하는 것이고 일단은 이제 침상 내 이동 보조가 되고 그 다음에는 보조자에 의한 이동인데 보조자는 당연히 이제 1인 보조자냐 또는 2인 보조자냐 이런 보조자에 의해서 이동한다. 이동하는 것은 결국 이제 체위를 바꾸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1인 보조자인 경우는 이제 침상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울 때 그 대상자가 간병사의 목을 잡게 만들고 이제 한 손으로는 겨드랑이, 한 손은 허리를 잡고 이렇게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동할 때는 이 대상자가 간병사의 목을 한쪽을 잡고 한쪽 팔로는 의지하고 한쪽 팔로 등을 잡고 걸면 되겠죠. 2인 보조자인 경우는 양쪽 이 대상자가 간병사 양쪽 목을 잡고 양쪽 허리를 이 간병사가 잡고 한 손으로 한쪽 손은 그 간병사 양쪽 손을 잡으면 되겠죠.
자, 이런 것이 보조자에 의한 이동이 되어 있고, 보조기구. 자, 보조기구라는 것은 보행기를 이용한 경우, 특히 보행기라는 것은 대부분 워커, 양쪽 다리가 모두 약한 경우, 또 한쪽 다리만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양쪽 다리가 모두 약한 경우 보행기를 앞으로 한 걸음 정도 옮긴다. 보행기 쪽에 오른발을 옮긴다. 왼발은 오른발이 간 지점을 옮긴다. 그래서 서서히 하는 것이고, 이제 한쪽 다리만 약한 경우는 또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앞으로 한 걸음 정도 옮긴다. 뭐 이것은 이제 그렇게 어려운 이동은 아니죠. 특히 이제 이것은 자꾸 이제 반복하게 되면 쉽습니다. 뭐 지팡이를 이용한다든지 또 실버카를 이용한다든지, 자, 이런 부분이 있고. 자, 안전관리의 그 다음 내용을 보자면은 이제 관절 운동. 이제 관절. 쉽게 말하면 관절이라는 것은 뼈가 꺾이는 것이 관절이라고 그러죠. 우리 신체에 여러 가지 관절이 있죠. 뭐 손가락 관절도 있고, 손목 관절도 있고, 우리 팔 관절도 있고, 다리 관절도 있고, 발가락 관절 다 관절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관절 운동을 하는 것이냐? 목적. 또 관절 운동의 주의사항. 관절 운동의 주의사항, 또 수동적 관절 운동. 이런 걸 보면은 왜 관절 운동을 하는 것이 목적은 관절 조직의 어떤 유연성. 그렇습니다. 인간의 관절은 뼈와 뼈 사이에 이런 관절 마디는 유연해야 됩니다. 자, 유연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또 근육의 위축을 예방한 것이죠. 관절을 자꾸 꺾어주고 자꾸 관절을 운동을 함으로써 이 위축되는 것, 굳은 것을 막아준다 그 말이죠. 특히 아까 말했지만 관절은 많습니다. 목, 어깨, 팔꿈치, 전완, 손목, 손가락, 고관절, 무릎, 발목, 발가락 다 있죠. 자, 관절의 움직임 자체가 잘 움직이기 원활한지 또는 저항이 있는지 통증이 있는지 당연히 확인해 봐야겠죠. 관절 운동은 관절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범위가 시행을 한다. 한 손으로 관절을 잡고 다른 손으로 시행을 관절의 말단 부위 관절을 지지하고 시행을 하고, 그리고 관절 운동을 할 때는 일단 과격하게 한순간에 하는 건 아닙니다. 서서히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관절 움직임이 유연하지 않거나 환자가 만약에 대상자가 불편하다, 당연히 그러면 중지해야 되고, 관절 운동은 매일 2회 내지 3회 정도 하는 것입니다. 매일 관절 운동은 매일 2회 3회 정도 관절 운동을 실시해 준다라는 것이고, 물론 이제 수동적 관절 운동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을 수동적 관절 운동이라 그러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관절 운동을 수행한다. 특히 이제 만약에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관절 운동을 하는데 문제는 대상자가 어떤 상처가 있다든지 어떤 피부에 문제가 있다든지 라고 할 때 반드시 그런 부분에 어떤 전염병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장갑을 착용한다. 또 대상자가 아주 부드럽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있거나 누운 자세에서 관절 운동을 한다. 또 순서대로 하고, 수동 관절은 5회 정도 반복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자, 목 관절, 어깨 관절, 팔꿈치, 전완, 손목, 손가락, 엄지손가락, 고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 발 관절.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 꺾이는 곳은 다 관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절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냐 라는 부분인데, 이제 목 관절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사실은 침상이나 의자에 바로 앉아서 하는 것인데, 턱이 가슴 쪽으로 향하도록 목을 45도 정도로 굽힌다. 굴곡. 그렇죠? 그 다음에는 뒤로 제끼고, 신전. 앞으로 제끼고, 뒤로 하고, 뒤로 10도 정도로 기울여서 한다. 과신전. 옆으로 40도 정도. 또, 머리를 양쪽으로 옆으로 돌리고, 그리고 360도 회전하고. 목 관절은 우리가 목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어깨 관절도 우리가 자칫 이제 어깨 관절 같은 경우는 50견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50견이란 말 자체도 관절이 굳은 것이에요.
또 석회화된다 그러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 손바닥이 몸을 향하도록 하고 팔을 펴서 앞쪽으로 160도 정도 올리고 굴고 그러면서 또 뒤로 40 정도 밖으로 또 밖으로 하고 옆으로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깨 관절 운동하고 팔꿈치 관절은 팔을 쭉 펴고 관절 150도 정도 굽히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전완 이제 여기에 전완 팔꿈치를 굽히면서 바깥으로 돌리고 외회전 뇌회전 이거 전완 관절 운동이다라고 말하죠. 손목 관절 자 손목 관절 있죠. 손목 관절 운동 뭐 이것은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손가락 관절 자 손가락 관절은 펴고 접히고 펴고 쭉 펴고 엄지손가락 관절도 엄지손가락 관절 운동을 하는 것이고 고관절이라는 게 뭡니까? 고관절은 이 다리 쪽이죠. 다리 쪽을 고관절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리를 위쪽으로 90도 정도 굽혀서 굴곡을 지게 하고 또 펴고 다리를 등 쪽으로 또 30도 정도 등 쪽으로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 서로 또 다리를 모으고 펴고 무릎을 붙였다 폈다. 고관절 운동은 뭐 우리가 들어 누워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또 운동이 되겠고 무릎 관절 자 발꿈치가 허벅지 뒷면에 오도록 무릎을 120도 굽히고 무릎을 펴고 굽히고 펴고 발목 관절죠. 발목 관절도 역시 돌려준다는 이름 표현하고 발관절. 이제 관절 운동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신체 부위에서 꺾일 수 있는 부분은 다 관절이다. 자 그런 부분들을 늘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스스로 내가 스스로 할 때 능동적으로 할 때는 매일 2, 3회 정도로 시행해주고 스스로가 하는 것이고 그러다 문제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이런 수동적 관절 타인의 힘이 필요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적어도 이제 더 많이 한 5회, 4회, 5회 정도 반복해서 관절 운동을 시켜준다.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 이제 관절염이랄지 특히 이제 관절염을 앓게 되면은 이동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특히 서울 같은 곳에 이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지하철이랄지 특히 요즘 지하철은 굉장히 깊죠. 근데 만에 하나 에스컬레이터랄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만은 고장났을 때 어쩔 것이냐. 그러면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때 이제 관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간병의 대상이 됐을 때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없다라고 할 때는 수동적으로 할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쉽지 않죠. 특히 관절도 굉장히 우리 안전관리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내용 중 하나고 낙상 예방, 낙상. 먼저 이제 대상인 낙상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요인을 확인, 미리 예방하는 것. 그렇죠? 낙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떨어질 낙, 부상할 상 그 말이죠. 떨어져서 부상이 된다라는 것을 낙상이라 그래요. 낙상. 대상자, 그런 낙상 간병에서 대상인 어떤 사람 침대에서 서 있거나 혼자 침대에 서서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 뭐 그렇게 이제 이 낙상 대상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중심을 잘 잡지 못함으로 하의를 입을 때도 간병의 도움을 얻어야 되고 낙상했기 때문에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간병인과 함께 가야 되고 특히 수면 도중에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간병인과 동행해야 한다. 어지러움이 있을 때는 침대에서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 특히 낙상 예방. 이제 병실, 이 낙상 대상자의 병실이나 주변 환경은 뭐 침대, 또 계단, 침대 바퀴는 고정시켜 둬야 됩니다. 또 계단, 헛짚지 않아야 되겠죠. 특히 계단에 오르락 내려갈 때 손잡이가 있어야 되고, 바닥에 어떤 넘어지지 않도록 물건을 치워둔 것이고, 카페트를 깔아놓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들. 또 실내도 조명도 꽤 밝게 해야 되겠죠. 또 휠체어, 대상자 휠체어를 사용할 때는 이동실 제약은 반드시 잠금 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 낙상을 했다는 것은 또 예방한 그런 차원이 되겠지만은 상당히 이제 어떤 골절, 뼈하고도 관계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낙상 위험이 있는 대상자 항상 안전장치를 해서 휠체어를 고정시킨 그런 부분. 또 화장실이나 목욕탕, 보행에 있어서는 지팡이, 워커, 보행 벨트 반드시 이런 보조기구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만약에 이제 낙상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대상자 자체를 당황시키지 말고 진정시켜야 되겠죠. 진정시키고
또 무리하지 않게끔 편안한 상태로 있게 만듭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낙상이 발생해서. 그럴 때는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둔 것이죠. 또 그렇게 해서 의료진에게 주는 것이고. 만약에 출혈이 있으면 당연히 지혈을 해야 되겠죠. 지혈. 또 이런 목 같은 경우는 다른 환자 이 팔이랄지 이런 부분이 어디 부러졌다. 그럼 부목으로 고정시키고. 특히 이제 낙상 예방 체조라고 해서 낙상 예방 체조는 뭐 몸풀기에서부터 어깨 풀기, 무릎 굽히기, 스트레칭, 또 발목 운동, 종아리 운동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돼서 앞서 말한 이제 관절이랄지 이런 부분이 잘 작동을 한다면은 낙상은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낙상은 나이 고화를 막론하고 이 낙상에 자칫 노출되게 되면은 특히 골절이랄지 이런 부분과 함께 오기 때문에 낙상은 상당히 예방 차원에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안전관리라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보면은 화상 예방입니다. 또 오늘날 여러분들 보면은 이 과거와 달리 이제 굉장히 우리 불을 가깝게 하는 그런 직업이랄지 또는 주부 또는 불을 가깝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 해서 이제 특히 감각적으로 이 불과 뜨거운 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역시 주의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열 적용 시에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 것이냐. 감각이나 인지가 떨어져 뜨거운 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대상자. 어떤 사람 하반신 마비. 역시 그런 경우는 뜨거운 것을 감지 못합니다. 혼수. 정신상태가 혼수하다. 모릅니다. 피부가 거꾸로 또 예민한 사람, 당뇨 환자, 노인 이런 경우는 특히 열을 적용할 때 열과 가까이 있을 때 대단히 주의해야 되고. 이제 화상의 원인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경우 화상의 원인이냐? 우리 가끔 병치료 갔을 때 아주 뜨겁게 달궈진 그 스포제가 있습니다. 그런 물기는 그것도 화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또 뜨거운 물 주머니, 더운 물 주머니에 사용한 물이 너무 뜨겁거나 만약에 그 물이 밖으로 새어나왔다. 특히 이런 경우. 또 높은 온도의 히트 램프를 장시간 사용했을 때, 그렇죠. 또 높은 온도의 전기 매트, 이걸 오랜 시간 사용했을 때. 갑자기 여러분들 샤워실에 들어갔는데 목욕물을 틀었는데 아주 온도 조절이 안 돼서 뜨거울 때 화상이 입습니다. 자, 이런 경우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화상의 원인이 되고, 이제 화상은 앞서도 말했지만은 예방 차원에서 상당히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맞는데, 아까 더운 물주머니 같은 경우는 일단 대부분 어느 정도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냐면은 대부분 46도, 45도, 46도, 50도 이 정도 사이에. 물론 쇠약한 사람들은 40도나 46도도 감지를 못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가 됐는데, 만약에 이제 특히 여러분들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사용할 때는 거의 100도씨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화산물이 높기 때문에 정수기 사용할 때 잘 살펴봐야 되겠죠. 뭐 전기 매트, 히트 램프, 전자 레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 예방 차원에서 제대로 숙지하고 사용해야 된다. 오늘날에 와서 이제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화상이 일어날 수 있는, 화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꽤 많다는 것. 자, 그런 부분을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기도 폐쇄 예방. 자, 기도 폐쇄라는 것은 우리가 호흡기계가 막힌다는 것인데, 왜 기도가 폐쇄가 되냐? 호흡기, 숨을 쉴 수 없냐? 여러분들 기도 폐쇄라는 것은 호흡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항상 제가 이야기합니다만은 숨을 쉬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가 폐쇄됐다는 건 호흡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호흡기계가 어떤 구성이냐? 특히 기도 폐쇄의 원인. 우리가 어떤 음식물을 먹을 때 음식물 크기가 커요. 큰 음식물을 잘 씹지도 않고 삼키려고 할 때 기도 폐쇄될 수 있죠. 또는 틀니를 사용했을 때, 틀니를 사용하다 보면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음식물 크기를 잘 구분 못합니다. 그럴 때 기도 폐쇄.
혹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크게 흥분하거나 크게 웃으면서 음식을 먹으면 순간적으로 기도가 폐쇄될 수 있습니다. 또 입에다 음식을 넣고 걷거나 뛸 때, 특히 뛸 때 기도 폐쇄되죠. 그렇게 이제 기도가 그런 원인에 의해서 폐쇄가 되면은 일단 어떻게 합니까, 증상이? 목을 풀이 잡을 수밖에 없죠. 또 소리는 제대로 안 나고 기침만 나올 거 아닙니까? 안색이 아주 파랗게 질립니다. 말을 못 합니다. 결국에 숨을 쉬지 못해서 죽게 되게 되죠. 이런 것이 굉장히 기도 폐쇄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고, 하임리희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응급 상황이고 즉각적인 처치가 중요하므로 의심되는 경우는 주저하지 말고 시행하는 하임리희법은 일단 기도 폐쇄가 됐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임시 조치를 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환자 뒤에서 환자의 허리를 잡습니다. 허리를 팔로 감고 한 손으로 주먹을 쥐게 만들고, 한 손으로 주먹을 쥐게 만듭니다. 이제 이 대상자에게 환자의 배꼽과 명치 중간에 주먹을 두고 단손 주먹을 감싸고, 주먹은 반드시 복부 중앙에 오도록 한 복부 중앙에 45도 각도로 위로 밀체 축 올리는 거죠. 순간적으로 축 올리죠. 예, 그렇게 해서 한 번씩 확실하게 시행하고 매번 이물질이 다시 나왔는 거 확인해하고 축 올리고 하죠. 이걸 소위 말하는 하임리법이라 해서 일단 환자의 이 배꼽과 명치 사이를 잡고 대상자는 주먹을 쥐게 만들고 또 복부 중앙에 오도록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꺾어준 거, 45도로 꺾어준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물질이 밖으로 나오게 한다. 소위 말하는 하임리희법이라고 말하고, 또 기도 폐쇄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물질을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 대상자가 숨을 쉬거나 기침을 하게 하고, 특히 이제 의식이 있는 경우 그렇게 하겠죠. 물론 이런 기도 폐쇄가 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은 큰 조각의 음식을 먹지 않게 만들어요. 작은 조각으로. 특히 여러분들 그 떡, 또 김밥, 이런 덩어리 있는 음식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또 아까 말한 걷거나 뛰면서 음식을 먹지 말자. 또 음식을 먹으면서 크게 웃으면 순간적으로 막힐 수가 있어요. 또 틀니 입에 잘 고정돼서 감각을 느끼도록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고. 자, 그 다음에 감염 관리입니다. 감염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우리 요즘에 이제 환경 자체가 이 어떤 세균이랄지 바이러스랄지 이런 부분에 감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리 예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염이 되지 않게 예방 수칙이라는 거 있어요. 반드시 간병 전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가장 많이 작동하는 부분은 손입니다. 손을 반드시 씻는다. 그렇죠? 특히 또 기침이랄지 열이 많은 그런 환자들이 있어요. 대상자들이 있어요. 그런 대상자들하고 접촉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대상자의 혈액, 특히 이 혈액으로 감염되는 경우 많죠. 에이즈 같은 경우는 철저히 혈액입니다만은 혈액이나 분비물 손으로 만지지 말자. 그리고 소독, 그렇죠? 아주 기한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특히 장갑이나 가운 착용은 또 필수적이죠. 우리 요즘 이제 면도를 할 때 개인 일회용 면도기도 있는데 다른 사람 면도기 가능하면 쓰지 말자. 자기 면도기 개인 전용으로 쓰자. 일회용 피가 나지 않도록. 또 어떤 배설물 같은 것은 버리는 것이고. 일단 감염에 가장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손 씻기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손을 청결하게 하게 되면은 감염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막는 그런 대표적인 예방법입니다. 비누를 사용하여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손목 순서로 문질러서 흐르는 물에 씻고, 또 스프레이를 뿌리고 알코올 같은 경우를 또 뿌려서 하는 것이고, 또 알코올의 솜이나 거지로 닦아내는 것이고, 이건 손 씻기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밖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공간의 소독이라는 것은 손을 씻고 장갑, 마스크, 소독, 가운, 소변기, 이동식 변기는 소독약을 뿌려서 닦아내는 것이고,
세면기, 욕조는 세제로 닦고 나서 스프레이로 알코올을 뿌리거나 소독약을 바른다. 이불, 매트 이런 데 알코올 스프레이를 뿌려서 알고. 옷은 물빨래 전 소독약에 담갔다 세탁. 소독 후 손을 씻고. 이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손 씻기.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든 감염의 제1차적인 감염 전달 통로는 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감염에 있어서 자꾸 감염이 된 그런 대표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주의할 감염 중에 또 독감, 독감. 여기는 여러분 이제 오음입니다. 몸이 아니라 오음. 피부병이 오음입니다. 오음. 또 독감, 오음, 독감, 또 식중독 이런 부분. 특히 이제 식중독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예방 수칙에 제대로 예방주를 잘 알아낸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특히 오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진드기에 의해서 피부 감염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오음이 감염이 되게 되면은 빨간 종기 생기고 가려움증 굉장히 심하죠. 신체 전체 부분에서 특히 살에 굉장히 부드러운 부분이 오면 많이 걸립니다. 부드러운 부분이 왜냐면 긁게 되면은 쉽게 상처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음 같은 경우는 예방은 감염자가 사용한 의류, 침구류, 직접 피부 접촉, 그래서 장갑을 착용한 것이고, 일단 감염자와 접촉하는 것, 이걸 피해야 되겠죠. 또 건조 세탁, 기계 세탁, 이용할 수 있는 세탁물을 철저히 밀봉 보관한 후 그 감염 대상자에 의해서 세탁하고. 이 오음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와 관계되기 때문에 굉장히 걸리게 되면은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쉽게 치유가 잘 안 된다든지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감이죠. 독감. 인플루엔자라 그러는데 감기는 여러분들 원인은 뭡니까?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왜 이제 이 독감이 유독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독감이 잘 걸린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역력을 길러주는 것, 또 면역력이 약한 그런 사람 주변에 가지 않은 게 가장 좋겠죠. 이 독감이 생기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가 높아지고 고열, 오한, 아주 몸이 의식이 춥죠. 머리 두통, 근육통, 기침, 콧물 이런 부분.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충분한 휴식과 수면 그리고 물 섭취. 굉장히 중요하죠. 휴식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인플루엔자, 이 독감이란 건 바이러스가 우리 신체에 다 있어요. 인간을 숙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안 걸리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걸린 것이니까. 이게 잘못되면은 폐렴으로 간다든지 천식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갑니다. 기관지염으로. 역시 예방 손을 잘 씻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로 안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고. 호흡기 감지의 방문을 가능하면 제한시키고. 예방 접종. 또 65세 이상의 고령자랄지 만성질환자, 심장, 당뇨 이런 사람들할지 이런 사람 감염에 노출되는 많은 의료진, 간병인 특히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필요하다. 자, 감염이죠. 감염 관리. 자, 식중독인데 식중독. 여러분들 식중독의 원인은 뭡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면 식중독에 걸린 것이에요. 이게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이런 것들이. 그리고 독 있는 거, 버섯이랄지 이런 부분, 채소에 붙은 살충제, 부적절한 음식물 포장, 저장 온도 유발. 사실 냉장고도 믿지 못합니다. 냉장고도 믿지 못할 뿐더러 그 유통기간 자체도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 식중독 증상 같은 경우는 음식을 먹고 48시간 이내에 구토, 우리 오바이트를 알죠. 복통, 설사, 또 고열, 오한, 혈변, 탈수. 그렇죠? 자, 예방 자체는 아까 말했지만은 이 음식물 저장이랄지 이런 걸 굉장히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또 조리 과정도 잘 봐야 되고. 또 식품 구입도 제가 말했죠. 이건 유통기간이랄지 또 같은 육류 생선을 같이 두지 말고 따로따로 둔다든지 이런 부분들. 냉장식품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들 믿을 수 있는 건 못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품 구입 또 냉장
식품 저장. 냉장고는 4도, 냉동고는 영하 18도 이하로 유지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리 예방하는 것이고, 또 식품도 준비할 때는 물론 깨끗이 해야 되겠죠. 모든 부분을. 뭐 행주, 조리대, 식기, 도마, 살균 아주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다음에 음식을 다시 해동해서 음식을 만들 때 그 과정이랄지 그런 부분이랄지, 또 조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식중독은 말 그대로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했다든지, 그 음식물 조리한 과정에서 어떤 세균이 들어갔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감염 관리에 관계된 것.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시간에는 안전 관리라는 파트였습니다. 이런 안전 관리라는 부분에서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안전 관리는 실제 그 내용 자체로 보면은 뭐 체위를 바꿔주는 것, 또 이동 보조라고, 관절 운동을 하고, 낙상을 예방하고, 화상을 예방하고, 기도 폐쇄 예방하고, 감염 관리라고 많죠. 이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한다면 질병의 감염, 즉 간병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미리 이 간병사들이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 이러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주지시킨다면은 아마도 안전관리에서는 철저함을 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안전관리에 관계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우리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특히 요즘에 이제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치매입니다. 치매 관리는 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인가 라는 부분, 또 말기 환자 관리, 이런 부분이 요즘에 이제 간병사들의 또 아주 대표적인 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